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평행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65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상태에서 64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윤 대통령도 똑같이 시민들이 보낸 축하 꽃다발은 받았는데요. 똑같이 압수수색은 거부했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막았던 특검팀의 수사팀장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12월 19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방금 얘기를 해봤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이었나 봅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직무 정지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바로 어제죠. 만 64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별다른 일정 없이 생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다만 지지자들이 보내온 화환이 무려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날부터 지지자들은 많은 축하 꽃바구니를 보냈고 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이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령을 했다라는 소식이 약간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 수령 수차례 거부했던 대통령 경호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헌법재판소가 밝히기로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의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그제, 그러니까 17일에 오전 11시 31분쯤 도착을 했는데 네.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못했고, 그리고 관저에도 서류를 보냈는데 같은 날 오전 9시 55분에 도착을 했지만 역시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송달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안진용 기자님, 혹시 현재 그 탄핵 심판 서류 보낸 거는 관저의 정문으로 가서 못 받은 거고, 지지자들 꽃다발은 뒷문으로 가서 받은 거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네, 똑같이 배달이 됐는데 한쪽은 받고 한쪽은 받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또 헌재가 이 서류를 직접 갖다 주는 건 아니죠. 집배원을 통합니다. 그래서 집배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어땠는지 언론사들의 취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난 16일에는 헌재에 서류를 두고 집배원들이 갔을 때 관저에 들어가서 20분 정도 기다렸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내부 관계자가 받지 않겠다고 해서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17일과 18일에도 집배원은 이 탄핵 관련 서류를 들고 또다시 관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저 집배원분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지금 관저에 이른바 사람이 없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기다리다가 20분 넘게 기다렸는데 안 받겠어요 하고 돌려보냈다는 얘기는 지금 사람은 분명히 있다는 건데, 허준 변호사님, 계속 대통령실이 안 받고 보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판 절차 자체가 진행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판 절차가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다라는 사실을 전 국민이 뉴스로 알고 있지만 네. 법원의 절차로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송달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법리가 있고 이 송달이요.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요건도 굉장히 엄격하고 실제로 송달을 당사자가 법원이 정한 송달 방식에 의해서 유효하게 받았다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라고 봐서 그 요건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들이 실제로 재판에서도 많이 다투어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적법한 송달이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송달 처분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기에 요식행위 이런 게 아닌가 봐요. 서울에 보냈다 그런 차원이 아닌가 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 법에 송달의 방식이나 요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방법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 뭐 그 자리에 놓고는 유치 송달의 방법, 그다음에 우편으로 발송할 때 효력이 생긴다고 봐서 발송 송달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지금 헌재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안 받으니까 송달이 됐다고 간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역시
뭐 업무가 아닌데 그걸 받아야 되냐, 이건 정당한 사유 있는 거부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유치 송달이 안 돼야지 발송 송달이라고 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유치 송달이 이미 안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계속해서 거부를 한다고 하면 일정 기간 관보나 게시판에 공시를 한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최종적인 경우에는 공시 송달을 선택해야 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나중에 만약에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송달을 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이 송달의 효력 자체를 문제 삼으면 또 한 번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헌재에서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해서 송달 간주를 효력을 발생시킬 건지 이런 입장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허지원 변호사님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집에서 이제 가정에서도 우편물 같은 거 집배원분이 오신 다음에 특히 등기 같은 거 등기 우편 같은 거 할 때 전화를 해가지고 띵동띵동인데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그 받으시는 분이 아이고 저희가 지금 급한 일 때문에 나왔는데 경비실을 좀 맡겨주세요. 보통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나 봐요. 이 송달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동거인이라든가 피용자, 종업원 이런 식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교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도 굉장히 다투어지는 부분인데, 경비원이 실제로 송달을 했다가 송달의 효력을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고 인정받은 사례도 그래요?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편물을 전달해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 경비원이 수취인으로서 자격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런 업무를 상시하지 않는 사람한테 전달을 했다가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송달의 효력에 대한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아마 헌재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서 제가 평행이론 그런 얘기했는데 공교롭게도 김현주 대변인님 네. 이게 뭐 딱 데자뷰 같다는 말도 해요. 그 탄핵 중에 그 생일 맞은 분이 과거에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 보수정당에는 아직까지도 그 트라우마라고 불릴 정도로 그 탄핵 트라우마를 안겼던 7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공교롭게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직무가 정지되었던 상태에서 생일을 맞이했었던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2달 후인 2017년 2월 2일에 65세 생일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한광옥 비서실장과 뭐 참모진 13분 정도 해가지고, 왜 우리가 생일에는 국수를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찬으로 칼국수를 간단히 이제 같이 하면서 뭐 케이크하고 뭐 이런 거는 뭐 분위기가 아무래도 그때 분위기였던 만큼 그런 거는 생략을 했지만, 시민분들이나 혹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화환 같은 거 많이 전달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거를 좀 받았었고,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이제 꽃다발 같은 게 많이 전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꽃다발은 수령을 하신 것으로. 근데 이제 직무정지 상태에서 또 생신을 맞이한 거죠. 근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당시에는 직무정지가 된 지 약 2달 정도가 시간이 흘렀었고, 또 사안이 달랐죠. 이번에는 직무정지가 된 지 불과 나흘 만에 생일을 맞이했다는 것이고, 또 우리 헌법 84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 혐의를 지금 현 윤 대통령이 받고 있다는 점도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데자뷰가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생일 맞은 거 말고도 최지문 교수님 뭐 데자뷰가 또 있다면서요? 압수수색 관련된 겁니다. 이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되고 나서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는데, 청와대죠 그때도 청와대에서 이걸 허락을 안 해가지고 결국 압수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제 같은 경우에 지금 공조수사본부, 여기는 이제 경찰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함께 공조의 수사를 하는 곳이거든요. 이곳에서 그저께 압수수색을 시도하러 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경찰청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전화 통화한 게 6번이라고 경찰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비화폰의 기록은, 그러니까 통화도 녹음이 안 되지만 비화폰의 통화 내역의 기록은 경호처에 있는 서버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기에는 기록이 안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왜냐면 경찰청장은 6번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 몇 시에 대통령과
당시 경찰청장이 통화를 했다 이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근데 대통령 경호처에서 그걸 이제 내일 그러니까 그저께 얘기하기를 어제 그러니까 내일이란 표현은 어제 네. 알려주겠다고 보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제 또 갔어요. 네. 공주수사본부에서. 근데 어제 또 뭐라고 그랬느냐. 비협조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고요. 네. 4시 50분경에 경호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하면서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한 번이 아니고요. 지난번 11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지난 11일에도 공조본에서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는데 네. 당시에도 당시에도 경호처에서 공무상 또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하는 바람에 압수수색이 네. 지금 불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도 안 받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서울지방 고등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서요. 어떤 내용을 밝혔을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점을 좀 앞뒤를 좀 생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언론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을 이 어디 있나? 네, 법적 책임 지겠다고 하는데 경호처가 압수수색 받는 거죠. 등기 좀 받아주세요. 등기를 안 받고 등기가 법과 원칙 절차에 아무것도 안 받는 겁니까? 등기를 받아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할 입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을 말씀하시는 오늘 제가 답변할 입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게 핵심인데 저걸 답변하지 않고 일단 뭐 기자들이 막 주변에 있던 기자들이 막 쇄도했잖아요. 질문 쇄도했잖아요. 핵심을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수사가 계속되면서 비상계엄 당시 상황들이 속속 전해지고 드러나고 있어요.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속 당사로, 물론 일부는 국회 본청으로 갔지만 당사로 모였잖아요. 그때 한동훈 당시 대표는 당사가 아닌 국회로 향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모습 어땠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비상 최고위 지금 소집하신 거죠? 예. 한동훈 대표께서도 위험에 처할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감수해야 될 것이고 정치는 당연히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대표님, 지금 약간 위협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신가요? 괜찮으십니까? 군인이 안으로 군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 저는 통화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 때는 이제 국회로 향하고 있고 또 들어와 있었고 그때 한 언론과 긴급하게 이제 통화하던 취재에 응하던 그런 통화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김묘성 기자님, 저 말을 꺼내기 전에 국회로 향하는 도중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일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이죠. 그때에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발빠르게 자신의 입장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화면이기도 하고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로 향했는데 네.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한 여권 관계자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당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회에 절대로 가지 말아라. 내가 들은 첩보인데 가면 체포가 될 것이고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기도 끄고 하루 정도 은신처에 숨어 있어라. 잡히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관계자에 대해서 정보력도 있고 신뢰할 만한 인물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같은 이야기에는 현실성이 없다고 일단 그 당시에는 판단을 해서 국회로 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니 근데 저 말을 했다는 사람을 글쎄요.
안 밝혔어요. 일단 한동훈 대표는, 전 대표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면 계엄 선포 직후 자신이 상당히 위태로울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걸까요?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비상계엄이 있었던 날, 그날 여권 관계자로부터 국회로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 은신처에서 좀 숨어 있어라, 이런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를 이제 주변에 밝혔다고 하는데, 직접 들어봤습니까? 이 얘기를 한 대표로부터? 측근이시잖아요. 그날 그 사퇴하는 날 저녁에 의원들하고 저녁 자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 전에 들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했던 얘기 중에, 그리고 나도 체포하려고 할 거다. 그러면 그것도 감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어쨌든 계엄을 해제하러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들어가면은 본인도 신변이 뭔가 체포 등등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퇴한 당일날 이 친한동훈계 의원들하고 만찬했다는 소식은 전해드렸죠. 아마 그 자리에서 한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신조 지금 전략기획부총장 얘기는. 그러면 그때 참석한 사람들이 아마 이제 기자들이 또 달라붙을 거, 진짜 이런저런 이 얘기 말고 또 어떤 얘기가 했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허준 변호사님, 또 일각에서는 거봐, 엊그제 김어준 씨가 나와서 한 말과 같잖아, 뭐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김어준 씨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물론 출처가 불분명해서 확실하지는 않은 정보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13일에 국회 과방위에 나와서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암살조가 운영이 됐다는 제보가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얘기를 지금 군 관계자들이 증언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물적인 증거가 확보가 된 상황은 아니고, 특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의 치읓도 꺼낸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입장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포 여부부터도 불분명한데 암살까지 있었다, 이거 좀 너무 충격적인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지금 얼마 전에 구속됐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으로 내란을 모의했다, 비상계엄을 모의했다, 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 그때 이 사람 구속할 때 영장에 어떤 내용이 적시가 됐냐면 HR 부대 요원 5명을 대기시켰다는 거예요. 이 HR 부대라는 것은 북파 공작원으로 암살을 주요 임무로, 그러니까 주요 요인들에 대한 암살을 임무로 하는 최정예 특수부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살설이랑 뭔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 측 내부 보고서에도 암살 부분은 좀 상당히 허구가 가미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속단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체포든 암살 계획이든 일단 국민분들이 이런 단어를 들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려고 했단 말인가?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했단 말인가?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 배우.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 진술로만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이 전화로 체포 명단 불러주니까 쭉 받아 적다가 한 10몇 명 적다가 누구 얘기 나오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그만 받아 적지 않았다는 건, 그만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아 적었을 당시 그까지는 명단이 있으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아니 왜 지금 말로만 다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아무도 내지 않고 있어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 찢어버렸다, 어떤 사람은 어디다 적다가 그냥 버렸다, 이러니까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보세요, 저희 다 말씀드려 죄송해요. 국무위원 중에 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최상무 관계자한테 뭐 쪽지를 전달받았는데 주머니 나중에 있었는데 나중에 파봤다. 그러면 그걸 버리지 마라. 그게 그냥 일반 뭐 그냥 뭐 메모예요. 그걸 버렸을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안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중요한 증거잖아요. 왜 그거 안 밝혀요? 말로만 해요. 지금. 그러니까 계엄 상황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은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건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국무회의 같은 데서 무슨 지시를 받거나 이런 보관해야 돼요. 그거는 지시사항으로 철도해야 서류에다가 보관하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나 청와대 회의 때 대통령실 회의 메모조차 다 그럼요. 대통령 기록관으로 다 이송되잖아요. 국무회의에서 나온 얘기는 다 기록하는 게 맞는데 그걸 어디다 뒀는지 모른다고 그러고, 제가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군가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일부러 그걸 찢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검찰 조사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 조사에서 나온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비상계엄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체포 명단을 받았다. 네. 이렇게 진술을 했고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체포 지시를 받은 각계 인사들의 명단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명단이 누구냐. 물론 없다 그래요. 지금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그때 옆에 있는 종이에 적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고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체포 명단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싫어했던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얘기했던 것이 주 사람들이었다라고 네.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명단 작성에 관여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작성이나 또는 말을 했을 가능성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현재로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진용 기자님, 한동훈 전 대표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뭐 비상계엄 당시에 이런 전화 받았다가 또 지금 아마 이거 또 얘기가 커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뭐 신문에 별로 기사를 안 나오고 있어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6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몇몇 의원들을 통해서 그 당시 한 전 대표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를 보면은 네. 당분간 휴식을 취하고 싶다. 그리고 혼자 차를 끌고 국내 여행을 다니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워낙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어떤 뉘앙스로 얘기했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 만찬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예상했던 것보다 덤덤하고 쿨한 모습이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면서 한 전 대표가 일했던 국회 본관 이 당대표 사무실은 비워지고 있습니다. 그 전날부터 사퇴 전날부터 이 당직자들이나 보좌진들은 짐을 싸는 모습이었고 현재 비워진 그 사무실은 향후 비대위원장이 사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행을 다니겠다는 한동훈 전 대표. 그런데 결국 자기 소원을 이루게 된 셈일까요? 과거 했던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가면 좋잖아요. 제가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인생이 복잡해진 이후에는 여행을 잘 못 갔어요. 어디 하나 가도 알아보고 그런 그러니까요. 분들이 있는데 네. 뭐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게 네. 좀 달라졌죠.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한동훈 전 대표를 싫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여행할 때 지금 한가하게 혹시 그런 말 나올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당 대표가 그 일정을 보면은요, 정말 아침, 점심, 저녁, 밤까지 빽빽한 데다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이 되면서 그 이후에 뭐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뭐 밤잠도 설치고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뭐 어찌되었건 지난 16일에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나서 본인의 시간을 좀 갖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행도 한다고 하지만 본인이 이제 뭐 방구석 기타리스트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연주 실력이 좀 좋은 것으로 그렇게 뭐 기타 연주하시는 분한테 제가 같이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펜타토닉이라는 그 연주 주법이 상당히 잘해야만 할 수 있는 주법이래요. 이제 그런 거를 하고 또 음악 좋아하는 거 듣고 아마 이제 그렇게 당분간은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계에 다시 들어올 것이냐, 정치를 재개할 것이냐, 그러면 그게 언제가 될 것이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그거를 약간 눈치챌 수 있는 뉘앙스는 남기고 떠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날 떠나면서 그 국회 본청의 그 계단 네. 많이 보시는 분들 그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차를 타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내려오면서 권성동 권한대행한테 당을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떠났거든요. 그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떠났을까요? 그리고 또 지지자들을 향해서 지금 뭐 장면도 보고 계십니다만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떠난 걸로 봐서는 다시 돌아오는 쪽에 무게를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지금 그 헌재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에 따라서 비단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국내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시점은 좀 연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 즉 언제 또 어떤 계기로 만약에 복귀한다면 그 할지 모양새도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 있지도 않은데요. 일일 기사
허준표 일일 1, 2 기사가 나온다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인데요. 대구는 어떡하고 대구를 떠나겠다라는 의사를 지난 여름에 피력을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년에 1월호에 이게 한 월간지에 실린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된 거예요. 미리 공개된 거예요?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홍 시장이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던 내용을 인터뷰 중에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홍 시장 얘기로는 그때 이미 윤석열 정부의 위태위태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정이 힘들면 내가 대구시장 그만두고 올라가서 도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는 뭐 책임총리제, 이원집 정부제 뭐 약간은 다릅니다만은 총리가 이 대통령의 권한을 좀 나눠받겠다는 거죠. 그런 방식을 제안하면서 내가 책임 총리와 맡을 의사가 있다. 언제든 저를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이랑 한번 의논을 해보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홍 시장이 그렇게 의논하면 외부에 공개가 되니까 본인이 결심했을 때 바로 발표를 하시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으니까 야당과 타협하라. 이런 얘기도 했다는 내용을 공개를 한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본인 추천, 셀프 추천한 거예요. 내가 책임 총리 해볼게.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이제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구원투수 역할을 해서 대선 뭐 벌어지면 대선 후보로서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정말 저러면 대구 시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2년 이제 뭐 뽑아가지고 아직 임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대구시장을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죠. 저런 얘기 하시면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구 시민들은 다 버리고 그냥 가서 중앙정치부대에서 내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하겠다? 정말 잘못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물러날 홍준표 시장이 아니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얼마나 끈질기게 또 얘기를 하냐면 8월에 저 얘기했다잖아요. 2달 뒤에 또 연락을 합니다. 10월에도. 8월에 거절당했잖아요. 일단 아무 얘기가 없었으니까. 10월에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또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박근혜처럼 될 수가 있다. 빨리 책임 총리제 도입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대통령실도 바꾸고 내각도 전면 개편해라. 처음 취임했을 때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또다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겁니다. 그렇지만 역시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대박 사건. 결과론인데 홍준표 시장이 10월 달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처럼 될 수가 있다. 번호 6개만 찍어주세요. 홍준표 시장님. 대박 사건. 뭐 이렇게 뭐 성견지명 있는 걸 뭐 맞춘 거예요. 대박 사건. 뭐 이런 상황을 10월 달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현주 대변인이 한 번은 그렇다 치는데 2번 얘기한다? 진짜 총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뭡니까 홍 시장은? 본인이 국가 경영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는 내가 지금 대구시장 하고 있지만 정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은 내가 가서 총리는 해드릴게. 뭐 이런 어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본인이 얘기하신 게 이전에 전례로 볼 때 총리가 대통령 된 적 없다. 그러니까 내가 총리를 하게 되면 그 대통령 될 기회가 어쩌면 적어질지도 모르나 다만 내가 가서 도와는 드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정도로 당의 원로이자 또 뭐 정계에서 대선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국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고 하면은 본인을 총리를 시켜주면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좀 국정을 쇄신해야 되는지 대통령께서 잘못하고 계시는 점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왜 진작 이야기를 못 하셨는지 그 점은 참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내년 1월에 발간될 월간지 인터뷰 내용이 지금 미리 좀 공개된 건데 지금 별의별 얘기가 다 이거 말고 또 뭐 얘기가 있다면서요, 김효선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윤 대통령의 아내 사랑을 칭찬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인터뷰 질문자가 여담으로 질문 하나를 더 합니다. 그 질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요새 일본 여자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이 인기가 짱이라고 들었다. 아내 지키겠다고 저렇게 군대까지 동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뼈가 있는 질문으로 보여요. 근데 이에 대해서 홍 시장이 과거에 윤 대통령과 함께 시간을 가졌던 그 일화를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다음에 윤 대통령 부부와 김건희 여사까지 해서 그리고 홍 시장 부부와 해서 이렇게 4명이 만났다고 합니다. 관저에서 만났는데 그때 홍 시장이 했던 말은 이렇습니다. 자기 여자 하나 못 지키는 사내가 어떻게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느냐라는 말과 함께
김 여사는 권양숙 여사처럼 처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뜻은 무엇인고 하니 권 여사는 그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부득이한 경우에만 공식 석상에 나왔고 대외 활동을 잘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김 여사의 잦은 활동으로 발생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보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까지 오늘 게재가 됐습니다. 야, 참 놀라운 이 기술이에요. 몸은 대구에 있지만 정말 중앙 정치, 특히 신문 방송에 이 기사들이 계속해서 홍 시장의 말이 기사된다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동안 잊혀졌던, 잘 안 들렸던 이름 두 글자가 다시 또 들리고 있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갑툭튀라는 말이 또 떠오르네요. 천공의 이야기입니다. 천공,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그 시절에 또 정치 참여하면서 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뒤에 무속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그 중심에 천공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도 대통령의 멘토나 뭐 비선 실세 역할을 해온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는데 물론 대통령실 그리고 천공 모두 이를 부인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천공이 최근에 또다시 영상 하나를 업로드를 하면서 네. 윤 대통령을 언급을 했는데요.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네. 대통령은 하늘이 냅니다. 하늘에서 점지 안 해주면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가짜의 이름이에요. 하늘이 내놓은 대통령은 국민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하느님이 잘 내놓으신 것을 알고 그 사람을 받들어서 대통령을 만든다. 이게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요번에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지만 공부를 하고 있는 기간이고 요번 동지 안에까지는 힘들겠지만 동지를 기해서 그 안팎에 아마 이제 살짝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최재문 교수님,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영상 나온 동안 한숨 푹푹 내쉬고 계시던데.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고요. 대통령은 하늘이 내려준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제가 그냥 목사로서 얘기하면 자유의지를 준 것은요. 하나님이 누굴 점지해서 뽑으라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판단해서 잘 판단해서 뽑으라고 준 거예요. 하늘이 내는 거 아니고요. 네. 저는 거기 동의할 수 없고요. 저는 이 천공이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황당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100일, 즉 3달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지가 이제 21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오늘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 동지예요. 아, 토요일이 동지예요? 네, 토요일이 동지인데 동지를 기해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릴 것이라 이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번 동지를 기해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내년 설 안에 정리가 되면 윤 대통령이 앞으로 가는 길에 힘이 바뀌어 버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바뀐다는 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왜 이렇게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하지만 이걸 보고 또 신뢰하고 믿는 분들이 있을까 좀 걱정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국민이 본인들의 판단에서 뽑는 것이고 잘못한 게 있으면 법률의 판단에 의해서 처벌받고 아니면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결정하는 문제니까 네. 하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를 기점으로 상황이 바뀐다. 동지가 언젠가 해왔더니 21일, 오늘이 19일이죠. 이틀 뒤에 21일.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21일 날 뭐가 있지? 김현주 대변인 21일 날 검찰이 2차 소환 통보한 날인데요. 막 또 뭐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계시고 아직까지도 불안감을 못 잠재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국가에 큰 일이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다시금 발동을 해서 조금 더 편안한 사회로 가는 뭐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네. 지금 뭐 대단히 아쉬운 점은 지금 뭐 명태균 씨라던가 뭐 건진법사, 천공 뭐 이런 그러니까 무속과 연관돼 있는 분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 일부는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 물론 그 어떤 국민이라도 대통령에게 뭐 조언을 한다든지 조력을 할 뭐 그런 권리와 의무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특정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마치 이 사람들이 자신이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또 본인이 그거 호가호위하면서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
했던 일이 있다면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네. 이렇게 이런 분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구로 앉힐지 고심하고 있는데 딱 부러지게 결론 못 내고 있는데 혹시 뭐 가닥을 좀 자꾸 정리가 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국민의힘 연일 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이 비상식으로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머리를 모으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대책위원장 그 인선에 참 난항을 겪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후보군 압축 작업을 개시를 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두 갈래 중에 하나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원톱 체제를 유지하자. 원톱 체제에서 아주 그냥 집중을 해서 힘을 가자. 다 실어주자?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 갈래고요. 네. 두 번째 갈래는 다른 5, 6선 중진을 투톱으로 내세우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투톱을 뭐 누구로 선정하냐라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네. 거론된 중진 의원들은 첫 번째로 6선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 네. 그리고 5선의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이 지금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두 갈래로 뭔가 의견이 모아지던 중에 진짜 이거야말로 갑툭튀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세우는 길입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이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입니다. 최재문 교수님. 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높진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는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네. 국민의힘의 지금 정서로 보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진들 얘기하잖아요. 지금 김재섭 의원이 87년생이에요. 30대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이 저는 국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탄핵해야 되고 네. 죽는 게 사는 길이다. 네. 지금의 국민의힘의 친윤 그룹,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 하면서 네.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헌재 판결도 늦추려고 하고 헌법재판관들 임명도 못하게 방해하고 네. 이런 행동하는 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비상대책위원장입니까? 아직 아니지만 네. 그런 분들이 맡아서 예를 들면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비상대책위원장 맡으면 또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과연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힘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비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평상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이면 비상시에 불 끄러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탄핵에 반대한 사람을 거기에 앉힌다? 그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선의 소장파로 알려주는 김재섭 의원의 이름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재섭 의원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의 국민의힘 분위기로 본다고 하면 김재섭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힐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아니 뭐 김현주 평론가 일각에서 벌써 앞서가는 언론들은 예전에 젊은 나이로 당을 이끌었던 이준석, 그때는 이준석 대표는 이른바 배지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조건은 훨씬 좋다. 그렇죠. 뭐 나이도 좀 3살인가 뭐 더 어리다 당시에 비교해보면 뭐 이런 분석까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저는 김재섭 의원이 초선 의원이긴 하지만 소장파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왔고 자격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당내에서 중진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김재섭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앉히자고 하는 그 저희가 예를 들면 탄핵 국면에서의 당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희석시키는 그런 구실로서 김재섭 의원을 앞에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다면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경륜과 경험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패기와 용기로서 또 뚫고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김재섭 의원이 분명히 자격도 있고 저는 만약에 맡게 되면 잘 하리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우선 당 내에서
탄핵 국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어야 옳은지 내지는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어느 정도 결을 맞출 수 있는지 이런 데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재섭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의 물망에 오르는 것을 두고 그냥 이렇게 썰만 도는 게 이른바 설만 도는 게 아니라 당 내에서는 벌써 괜찮다, 에이구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재섭 그 의원이 초선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또 올바른 또 판단도 한 점도 있고 또 그런 어떤 꿈도 있고 또 그런 분이 또 그런 리더십을 받고 이끄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소장파가 완전히 판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다수의 우리 의원들은 의총에서는 그래도 경륜이 좀 있고 리더십이 갖춰진 분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재섭 의원 하면 아마 분명히 내부에서 야 제가 어떻게 튈 줄 알고 쟤한테 대표를 맡겨. 뭐. 금요일까지 선수별 의견을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이행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날까지 다 들어오면은 주말에 고민해서 다음 주 초에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까지 의견 듣고 내주 초에 일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황이 이제 당내에서도 이러쿵저러쿵 찬반도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정작 본인의 입장이 뭘지도 궁금하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정식으로 제안받았는지가 가장 궁금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 같은 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김재섭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선배 의원들의 조언이 있지만 당에 기여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런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당에 기여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라는 해서 이 다른이 과연 이 직을 수락까지 검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배제한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서 뉴스파이터가 김재섭 의원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공식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장고할 수도 있겠고요. 아마 이제 근데 본인이 장고한다고 기회가 당장 오는 건 아니죠.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에 이제 탄핵 국면 접어들었잖아요. 아직도 우리 사회는 물론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반가운 일이지만 이런 혼란을 조장하는 문구도 보인다고 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경북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서 내걸은 현수막이 지금 상당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네. 현수막 내용이 문제인데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죄,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뭐예요 저거? 이 탄핵남발 민주당은 해산하라, 성관이 자백하라, 윤통 최고, 화끈한 2차 개헌 부탁해요. 뭐 이런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내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현수막이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다라고 봐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이 범죄에 해당한다. 이런 지적과 함께 지금 계엄령을 선포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상황에 뭐 제2, 제3 계엄까지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이렇게 호도하고 이른바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가 아니냐라고 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고발까지 한 상황입니다. 문구를 좀 볼게요.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죄다. 탄핵남발 민주당 뭐 해체하라, 해산하라. 선관위는 자백하라. 윤통 최고 화끈한 2차 개헌 부탁해요. 그리고 아마 이제 뿌옇게 처리된 곳은 이제 그나마 저 교회가 어딘지 밝히면 안 돼, 일단 안 밝히는 차원에서 해준 것 같아요. 근데 매일 밤 철학 기도회 누구든지 환영한다. 근데 일단은 이런 걸로 내란죄로 고발이 됐는데 허준 변호사님도 법조인이시니까 그 내란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어요. 이 문구만 현수막 문구만은 어떻습니까? 이 현수막이 상당히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걸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일단 내란 선동행위에 해당을 하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는 그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적절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뭐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만한 어떤 현실적인 목적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석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감정적인 자극을 줘서 네. 정당한 판단을 어렵게 해서 실행을 실제로 결의하게 만드는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 이 선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뭐 2차, 3차 계엄을 지금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실제로 내란 선동을 결의하게끔 만드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실제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교회가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에 대한 불만, 반발 심리로 저런 현수막을 내걸었을지는 모르겠고 왜냐하면 그조차도 단정할 수는 없겠어요. 하지만 저런 현수막 문구를 보고 지역 주민분들의 불안감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당연하죠. 저는 교회가 저런 일을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교회가 정치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모이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치 관련된 글을 쓰고 저렇게 현수막까지 걸고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목사들도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교에서나 아니면 교회 활동 내에서 표현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밖에 나와서 본인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다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행사나 아니면 예배 가운데 또는 저렇게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 저런 형태의 현수막을 건다? 저게 과연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나 하나님 기뻐하실 일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목회자들이 절대 정치적으로 저런 행동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발표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저렇게 국민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고 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과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들은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헌재와 수사기관에 두 갈래 이 심판을 맡기고 국민분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연말을 보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비상계엄 사태라는 게 있기 전까지는 뉴스를 휩쓸던 게 사실 정우성 씨의 혼외자 논란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계엄 사태 이후에는 쑥 들어갔다가 그러면 이제 정우성 씨 얘기는 안 들리는 건가 했는데 다시 뭔가 정우성 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영화가 다시금 역주행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군인 이태신에게 임무를 맡기겠습니다. 이장군님, 서로 같은 편 하면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그래 사살 임마 사살!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뭐 어떻게 하시려고? 연두광이 잡으러 가야죠. 반란군은 들어라. 무장을 해제하고 저항하라. 45년 전 서울의 봄 여기에 빗대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 때 서울의 밤이란 표현까지 나왔는데 김묘성 기자님 혹시 이 영화가 다시 뭐 나와서 주목돼서 정우성 씨 얘기를 우리가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네, 12.12 군사 반란을 모티브로 한 영화 서울의 봄 여기에서 정우성 씨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내란을 막는 그러니까 전두광을 막는 그런 수도방위 사령관으로 수도경비 사령관으로 나왔었는데요. 네. 이 영화가 최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엄 사태, 탄핵 정국 이렇게 맞물리면서 다시 영화가 재조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영화에 출연한 정우성 씨에게도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는데요. 그야말로 혼외자 논란 앞서서 세상을 들썩이게 했었는데 다시금 수면 아래에 있었던 것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우성 씨가 모델 문가비 씨가 낳은 아들의 친부다. 그러니까 아버지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 연예계 정치권 외신까지 보도가 됐었는데 그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그제 영국 언론이 또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뭘까요? 51세 한국 톱스타가 자신이 35세 모델이 낳은 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혔으나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논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우성과 문가빈은 공동 양육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그와는 별개로 이 두 사람의 사이는 로맨틱한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비판을 불렀다라는 내용을 소개한 겁니다. 영국 언론에서도 지금 정우성 씨를 다뤘다는 것도 일단은 이채롭지만 눈길이 가지만 근데 지금 방금 영국 매체에 그 기사 내용 좀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안지중 기자님 보세요. 저 내용을 보면 51세 한국 톱스타 정우성 씨를 말하는 거겠죠. 35세 모델이 낳은 문가빈 씨 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혔으나 근데 그 다음 줄 보세요.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다. 아니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누가 한 얘기예요 이거? 사실 이 보도를 보면서 제가 외신이라고 참 많은 국내 언론이 맹신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해당 내용은 제가 취재를 해서 알렸던 부분인데 정확히는 정우성 씨가 저런 멘트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사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확인은 불가하다고 하고 있고 정우성 씨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 외에는 직접적으로 문가비 씨와 어떻게 만났고 어떤 관계였는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취재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댓글이 적지 않죠. 근데 결혼은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이의 양육과는 별개로 남녀의 또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결혼은 강요할 수 없고 이걸 취재하는 과정에 두 사람이 정식으로 교제하면서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혼을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이게 관련된 보도가 국내 다른 매체에 대해서도 계속 후속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를 영국 언론에서 가져가는 과정에서 정우성 씨가 그렇게 말을 직접 했다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가 됐던 거였죠. 하지만 이 관련해서는 제가 주변 취재를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이지 정우성 씨가 직접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은 아님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굳이 말하면 영국의 이 매체는 사실관계도 확인도 안 해보고 뭐 가짜 뉴스까지는 아니겠지만 허술하게 이거 저기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안지중 기자님? 그게 결국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외신들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K-팝을 비롯해서 이런 K-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그 와중에 정우성이라는 유명 스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영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영국의 대표적 언론 BBC도 관련된 혼외자 논란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었죠. 이게 영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영국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혼외자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혼외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일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국내에서는 굉장히 이 상황이 낯설기 때문에 한국이 이 사태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영국 언론은 조금은 좀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보도에 계속 관심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허주연 변호사님, 정우성 씨는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정우성 씨는 한창 자신의 일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 촬영에 매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난달 29일에 청룡 영화상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 사실상 우리가 정우성 씨를 이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최근의 모습이잖아요. 그때 당시 시상자로 참석했던 정우성 씨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뭘까요? 모든 질책은 내가 안고 가겠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다. 이 말을 두고 이게 과연 아빠로서의 어떤 법적인 책임만 다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도의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도 네티즌들이 누리꾼들이 굉장히 갑론을박을 벌이고 화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후일담으로 전해진 것이 그때 당시에 정우성 씨가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기는 했지만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었다. 뭐 서성대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우성 씨의 초조했던 모습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드라마를 현빈 씨랑 같이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드라마 감독이 정우성 씨 근황을 대신 전해줬는데요. 뭔데요? 현재 촬영에 열심히 몰두를 하고 있고 주어진 일이니까 일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촬영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앞으로의 또 일단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은 뭐 팬들은 반길 텐데 앞으로 어떤 또 소식이 전해질지 따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